진짜 책이 엄청 깊어요. 옹이사님, 오늘은 제가 한번 공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공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공부에 관한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가, 그 방법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사실 요거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미 소개해드린 명저가 있습니다. 생각나는 책이 벌써 있네요. 완벽한 공부법이라고.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 이 완벽한 공부법의 심화 버전이라고. 오, 예. 심화 버전. 야, 이거 완벽한 공부법도 네. 몇십만 권 팔렸거든요. 네. 근데 이거의 심화 버전이라고요? 예. 어떤 의미에서 심화 버전이 되는 거냐면, 완벽한 공부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과학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책이었잖아요. 원리. 그러면 이 책은 도대체 인간은 그렇게 공부하면 왜 공부를 잘하게 되는가? 라는 거를 뭐 생물학, 뭐 뇌과학, 심지어 인공지능까지 가져와가지고 그러니까 현대과학을 총망라해서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배우는가, 우리의 뇌는 어떻게 배우는가, 그거를 설명해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 딱 그 완벽한 공부법을 떠올리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되게 유명했던, 제가 키워드 하나 딱 기억한 게 환경 설정.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은 뭐 독서실이나 뭐 카페 같은데 자기가 공부 잘하는 환경에 일단 가라, 뭐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 책이 이제 심화 버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환경 설정이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라면 이제 뇌로 들어오는 거죠, 아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뇌에서 학습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맞습니다. 그게 심화 버전? 맞습니다. 야, 엄청 깊을 거네요. 책을 보면은 그냥 뇌를 해부했어. 맞아요. 거의 해부했다는 말이 맞는 게, 뇌라는 단어는 물리적인 그런 뇌를 말을 하지만 약간 정신작용을 더 많이 사람들이 떠올리잖아요. 이 책은 아니에요. 정말 뇌가 공간적으로 어떻게 배치하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따져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이 책의 부제가 이거예요. 배움의 모든 것을 해부하다. 인간이라는 생물 자체를 배움의 측면에서, 공부의 측면에서 아예 해부를 해버리는 그런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완벽한 공부법의 심화 버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솔직히 조금 어려운 면도 있어요. 근데 어려운 만큼 읽고 나시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예. 본질을 알면 사실 이런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말 좋은 본질적인 책을 한 권 읽으면 사실 그 밑에 급에 있는 10권, 20권 안 읽어도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사실 그 한 권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 레벨에 있는 책들, 그에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뭐 생물학, 뇌과학, 인공지능 이런 거를 다 총망라해서 했다고 그러니까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감이 안 오잖아요. 제가 한번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를 예시로 한번 드려봐 드릴게요. 이 책에서 그런 챕터가 나와요. 왜 배우는가? 왜 배우는가? 제목이 왜 배우는가예요. 홍민사님 왜 배운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왜 배우는가? 뭐 쉽게 말하면 뭐 이 사회에서 성공하려고? 잘 살려고? 예. 사실 왜 배우는가에 대한 대답이 정말 많아요. 많은 자기계발서가 그 이유를 얘기해 주려고 하고, 맞아요. 대부분은 그 목표가 말씀하신 대로 실력을 키우고 그래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궁극적으로 성공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뇌는 어떻게 배우는가, 이 책은 정말 독특한 대답을 해줍니다. 이게 들어보시면 진짜 이래서 배워야 한다고 이렇게 정말 좀 약간 깜놀할 수 있는 그런데도 듣고 나면 고개가 끄덕여져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유전자가 30억 쌍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이중나선으로 돼 있어요. 쌍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인간 유전체가 이제 30억 쌍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거를 이제 정보 용량으로 따지면 얼마나 나올 것 같으세요? 예, 바이트로 따지면. 바이트? 네. 모르겠는데요.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750메가바이트 나온대요. 750메가? 예. 진짜 별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별로 안. 요즘에 코딱지만한 USB도 1기가가 넘는데. 그러니까요. 예. 750메가바이트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우리 뇌 속에는 860억 개의 뉴런이 있고, 그 뉴런과 뉴런 사이의 연결들을 따지면 무려 그 연결이 1000조 개가 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또 바이트로 따지면 얼마가 나오느냐? 무려 100테라바이트가 나온답니다. 이게 더 크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뇌 속에 있는 정보 용량이 우리 유전자에 담긴 정보 용량보다 더 큰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100테라바이트면은 아까 750메가바이트의 거의 10만 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저자가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네요. 유전자는 750메가바이트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유전자를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우리 인간의 설계도거든요. 근데 그 설계도로 지은 건축물은
100TB가 넘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축가의 도면보다 10만 배나 많은 세부 사항을 가지고 있는 건물을 만드는 거예요. 뇌가. 네. 이상하잖아요. 그럼 왜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이 진화했냐? 배움을 가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유전자는 최소한의 정보만 담아서 후대에 전달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성장하면서 배워라.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다양한 환경을 겪으면서 그렇죠.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만나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 겪으면서 거기서 배우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와. 우리 인간이 진화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유전자에 담는 게 비효율적인 거예요. 대신에 그럼 담지 않은 정보는 교육을 통해서 계속 후대로 어떻게 보면 유전을 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게 더 효과적이다. 그렇죠. 마치 문화를 유전하듯이. 야, 그렇구나. 이 얘기를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배워야 하는가? 그냥 인간은 유전자 자체가 배울 걸 가정하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그냥 배우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배워서 성장하는 게 기본인 생명체로 태어난 거죠. 약간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래 가사랑 약간 예를 들면 우리는 배우기 위해 태어난 존재. 그러네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그것도 맞는 말인데 동시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면서 배우기 위해 태어난 존재.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지 말라 이거네. 약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아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맞아요. 호모 에렉투스, 직립보행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 저자분도 정의를 내리십니다. 이게 호모 도센스. 도센스가 라틴어로 가르치다라는 뜻인데 인간은 가르치는 종이다. 가르치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그런 진화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용어 만들려고 적어놨었는데 호모 러닝스라고. 호모 도센스라고. 도센스라고 이미 있군요. 이미 그 말을 이제 저자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왜 배워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그거를 어떻게 보면 되게 세속적인 관점에서만 접근을 한 거예요. 표피적으로. 그런데 이분은 인간의 뇌를 해부하고 유전자를 해부한 결과 우리는 배울 수밖에 없다. 정말 이 책이 그러니까 왜 현대 과학을 총망라했고 깊이가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살짝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지 여기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딱 설명을 해주시니까 왜 왕공의 심화 버전이라고 설명하셨는지. 그렇죠. 딱 와닿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 보면은 진짜 낑낑대고 읽었거든요. 근데 낑낑대고 읽으니까 그 딱 책을 다 읽고 나서 딱 덮었을 때 뿌듯함이 말도 못한 거예요. 정말 너무 많은 걸 배웠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보고 나서 좀 하나 깊이 깨달은 바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적에 관한 그런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시스템이죠. 그렇죠. 성적 시스템을 우리가 그동안 잘못 보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 책에서 배움을 7가지로 정의를 내리는데요. 그 7가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배움이란 에러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올림픽 사격 선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관역을 보고 총을 딱 쐈는데 왼쪽으로 빗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살짝 오른쪽으로 틀어야겠구나. 또 탕 쐈는데 이번엔 너무 또 오른쪽으로 갔어. 그러면 살짝 왼쪽으로 옮겨야겠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학습의 아주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래요. 이렇게 에러를 조금씩 수정해가면서 원하는 목표에 다가가는 거죠. 심지어 인공지능의 학습법 원리도. 대부분이 원리도 거의 이거랍니다. 예를 들면 알파고가 바둑을 주잖아요. 그럼 이거예요. 어디다가 딱 돌을 놨는데 너무 악수였던 거야. 그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다음부터는 저기 두면 안 되겠다. 그걸 최소화해가면서 에러를 줄이는 게 우리가 학습하는 방법이고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공부에서 피드백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잘못됐으면은 그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게 공부니까요. 그때 제대로 된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핵심은 피드백이구나.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다고 해요. 에러 피드백은 처벌하고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못했어요. 시험을 봤는데 어떤 문제를 틀렸어요. 그러면 야, 너 이거 왜 틀렸어?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틀렸는데 다음에는 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식을 설명해 주는 게 올바른 피드백이지 잘못을 지적하기만 하는 그거는 피드백이 아니라 처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맥락에서 성적이라는 시스템을 한번 바라봅시다. 어떻게 되느냐?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적은 최악의 피드백 시스템이다. 왜냐면은 성적 그 자체로는 피드백이 될 수가 없대요. 예를 들면서 제가
이번에 국어 시험을 봤는데 90점을 받았어요. 내 국어 점수는 90점. 그럼 그 90점이라는 데서 뭘 알 수 있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냥 100점이 아니구나. 네. 그냥 10개 중에 9개 맞았구나. 네, 아무런 정보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90점을 받은 걸 보고 그러면 뭐 아까 어떻게 바로잡는지 그 방향을 얘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90점 나왔으니까 다음에 100점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 틀린 문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아니라 90점이라는 점수만 보면은 그 숫자를 가지고 다음에 100점 맞을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극단적으로 F를 맞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서 제공하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 사람이 무능하다는 사회적 낙인만 찍어버리고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책에서 또 그 얘기도 나와요. 성장형 사고방식과 고정형 사고방식이 나오는데 F를 줘버리면 정보도 안 주면서 무능하다는 낙인만 찍어버리니까 애들이 고정형 사고방식에 더 침체될 수밖에 없다. 이게 또 왕공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이렇게 또 심화돼서 또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성적이란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최악의 시스템이 될 수 있는데 또 그건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험은 나쁜 게 아니에요. 시험은 우리가 공부를 한 게 제대로 된 게 맞는지 아니면은 내가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거를 테스트해 봄으로써 내 메타인지를 올릴 수가 있는 행동이잖아요. 거기다 시험이라는 게 그 자체로 아웃풋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험 자체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시험 결과인 성적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최악의 시스템이 돼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성적을 결과로 보면 안 돼요. 끝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그 성적을 받아오면은 그 성적을 보고 무엇이 틀렸는지 살펴보고 그게 왜 틀렸는지 살펴보고 거기로부터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는지 전략을 세우고 예를 들어 학창 시절에 이제 시험 보고 왔어요. 그럼 엄마가 이제 너 오늘 수학 시험 몇 점 받았어? 이랬는데 73점 이래버리면 이제 엄마가 뭐야 그게 다음번에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널 학원 얼마를 보내줬는데 뭐 이러고 그 다음에 얘기가 어떻게 되죠? 거기서 끝나잖아요. 예. 그럼 이거는 성적을 진짜 숫자로만 보고 제대로 된 피드백이 안 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엄마 나 73점 맞았어. 그래? 그럼 뭐 어떤 문제를 틀려서 70만점 3점을 맞았지? 하고 문제들도 살펴보고 다음번에는 이 문제들을 맞으려면 너가 무슨 공부가 부족했길래 이 문제를 틀렸는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다음번에 맞출 수 있을지 이걸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성적을 결과로 봤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성적은 새로운 공부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시작점이다. 예. 그래야지 제대로 된 피드백 시스템이 될 수 있는데 예. 그게 안 되고 있으니 성적이 최악의 시스템으로 남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윤피님 설명 딱 들으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네요. 그 국사에서 어떤 역사 문제인데 그걸 틀렸어요. 근데 그게 틀렸는데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설명해 줄 때 그냥 뭐라고 하냐면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외우라는 거예요. 답이 이거라고. 그쵸. 근데 외웠어, 결국에는. 그래서 다음번에 또 비슷한 문제가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 역사적 배경, 그리고 이게 왜 달라지는지.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면서 다음번에 그 비슷한 맥락의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추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피드백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피드백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왜요? 이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상세하게 왜 얘가 틀렸는지, 뭐가 부족했는지를 충실하게 설명해주는 피드백. 네. 그래야지 올바른 방향에 대한 전략이 세워지고 그게 진짜 말 그대로 에러를 줄여가는 과정인 거죠. 에러를 줄려면 어떻게 줄일지 알아야 돼요. 야, 이게 대단하네요. 성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딱 그 점수를 보고 그 학생을 평가하는데 이 인식이 바뀌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더 나은 성장을 위한, 배움을 위한 것. 그러니까 피드백이 진짜 중요한 거네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이것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시험을 잘 보려고 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공부를 생각하고 내 실력을 키우는 걸 생각을 하면 시험은 틀리기 위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 시험이 틀려야 내가 어떤 에러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그걸 조정하면은 내가 그만큼 더 똑똑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을 잘 보려고만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어떤 시험을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에러를 가지고 있는지 아마 모르잖아요. 그 시험으로. 근데 저는 100점 맞았다고 좋아할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에러를 걸고 넘어지는 시험 문제를 만나면 저는 지금까지 에러를 만나본 적이 없어 보니까 틀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시험 성적이 안 좋은 아이들을 좀 안 좋게 보는 경향도 있잖아요. 아유, 쟤는 70점짜리에 뭐 이렇게 솔직히 그렇게 보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예, 막 우등생들한테 얘는 90점짜리 공부 잘하네, 얘는 70점짜리 공부 못하네 이러면서 차별 주는 선생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오히려 70점짜리 애는 에러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아이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되게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10점을 예를 들어 맞았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피드백, 맞춤 공부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예. 야, 그렇구나. 그 성적이 시작이네요, 진짜. 네, 성적이 공부법의 시작이 되네요. 네. 결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전 솔직히 이 책은 학교 선생님들은 전부 다 보셔야 되는 책이라고 보고,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다 봐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교육에 관한 국가 정책을 세우시는 분들이 전 이 책을 진짜 꼭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내용들을 알고 우리의 뇌가 어떻게 배우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면 그걸 교육에 적용해 본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훌륭하게 발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진짜 교육에 관심이 있고 배움에 관심이 있고, 심지어 내가 공부를 하는 사람이어도 이 책을 보면 좋아요. 어떻게 공부를 효과적인지 그 방법들을 아주 근본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요.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책 진짜 다 봐야 되는 책이다. 전 국민이 다 봐서 네, 국가의 그런 수준을 확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왜 심화 버전이고 본질을 건드렸고 그래서 조금 어렵다 느껴질 수 있는지 그 이유가 제가 충분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렵더라도 본질적인 책을 한 권 읽으면 뭐 B급, C급 같은 책들 10권, 100권 읽은 그런 효과가 나거든요. 그리고 효과도 효과인데, 그러니까 이건 되게 근본적인 책이잖아요. 그걸 보면은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실에 더 적용하기 좋은 그런 책들을 볼 때 이해도가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그렇죠. 네. 전에는 이걸 보고서는 그걸 무작정 따라했다면은 이제는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원리를 알고 보면은 더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나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적응을 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신 대로 근본이 되는 책은 한 권쯤은 꼭 읽어봐야 되는데, 예, 교육에 관해서는 이 책이야말로 근본이 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